1443년 초봄 경복궁 사정전. 깊은 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린다. 세종은 홀로 창가에 서서 궁궐 밖 한양 거리를 내려다본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백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니, 실제로 들었다. 불과 며칠 전 경연에서였다. 전하, 백성 김씨가 송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오나 그를 몰라 제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때 신하들은 무심히 웃으며 대답했다. 하물며 상스러운 백성들이 어찌 문자를 알 수 있겠사옵니까? 이는 곧 하늘의 뜻이옵니다. 하늘의 뜻? 세종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선은 건국 이래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성리학의 언어는 한자였다. 사대부들은 한자를 고상한 문명의 증표로 여겼다.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곧 권력이자 지식이자 신분이었다. 반대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언어는 야비하고 상스러운 것, 심지어 짐승의 울음소리에 불과했다. 세종은 그 견고한 탑을 올려다본다. 한자와 성리학으로 쌓아올린 기득권의 성체. 그 안에서 학자들은 유교 경전을 논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조선의 기둥이라 자부했다. 하지만 세종은 알았다. 그 탑 아래 깔린 것은 수백만 백성의 침묵이라는 것을. 과인이 왕이라면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세종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것은 위험한 상상이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 몇 개를 고안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권력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다. 이념의 핵폭탄. 세종은 몇몇 측근과 함께 극비리의 연구를 시작했다. 이름도 없는 프로젝트, 훗날 업문이라 불릴 그것. 밤마다 세종은 소리의 원리를 탐구했다.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목구멍에서 울리는 공기의 흐름. 그는 소리를 글자로 옮기는 놀라운 체계를 설계해 나갔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학자들은 왕이 유학이 아닌 미지의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전하께서 요즘 경연에 자주 불참하신다던데. 어전에서 이상한 글자들을 그리신다는 소문도 있어. 지편전 학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직감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발표. 세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과인이 새로운 28글자를 만들었노라. 그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니라. 경복궁 근정전에 모인 신하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곧 술렁임이 일었다. 지편전 학사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새로운 문자라니? 최만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유학자 중 한 명이었다. 청백리로 이름 높았고 왕에게 직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한 신하였다. 하지만 바로 그 강직함이 문제였다. 그에게 성리학적 질서는 절대 불변의 진리였고 한자 중심의 지식 체계는 조선을 지탱하는 유일무이한 기반이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끄시려 하시는가? 최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지편전 학자 7명이 비밀리에 모였다. 1444년 2월 집단 상소.
최만리를 필두로 부제학 신석조, 직제학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장랑 조군 등 7명의 학자가 연명하여 격렬한 반대 상소를 올렸다. 우리 조선은 중화의 가르침을 받들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하께서 오랑캐의 글을 본떠 새로운 문자를 만드시니 이는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길이옵니다. 핵심 충돌 이념 첫 번째, 사대의 논리. 그들은 명나라를 대국으로 조선을 소국으로 규정하는 사대 외교의 틀 안에서 생각했다. 새로운 문자는 곧 중화 문명으로부터의 이탈이었고 이는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었다. 전하, 글자를 바꾼다는 것은 곧 문명을 버리는 것이옵니다. 명나라가 이를 알면 우리를 어찌 보겠사옵니까? 핵심 충돌 이념 두 번째, 학문의 위계와 지식의 독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논리였다. 업무는 비루하고 상스러운 글자에 불과합니다. 이 쉬운 글에 백성들이 매달리면 진정한 학문, 즉 성리학이 쇠퇴할 것이옵니다. 이것이 본심이었다.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사대부들의 존재 이유였다. 만약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생긴다면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권력은 어디로 가는가? 최만리는 진심으로 믿었다.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백성이 아닌 기득권 사대부들의 나라였다. 1444년 2월 의금부 친국. 상소를 받아든 세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최만리 이하 7인을 의금부에 가두라. 경복궁이 술렁였다. 왕이 직접 신하를 신문하는 친국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는 질책을 넘어선 정치적 무력 시위였다. 세종은 이 싸움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으로 규정했다. 의금부 신문장. 촛불 아래 무릎 꿇은 최만리와 학자들. 그리고 옥좌에 앉은 세종. 최만리. 세종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설총이 이두를 만들어 백성을 편리하게 했다 하여 옳다 했느니라. 그런데 임금인 과인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은 그르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최만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두는 한자를 빌려 쓴 것이옵니다. 하오나 업무는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 것이오니. 그래, 새로운 글자이니라. 세종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느니라. 과인이 만든 이 글자는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것이니 이두보다 훨씬 낫지 않으냐. 그리고 세종은 결정타를 날렸다.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침묵.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었다. 학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운서는 중국어 발음을 정리한 책으로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웠다. 세종은 냉소했다. 과인이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다. 세종은 선언하고 있었다. 왕은 이념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실생활을 책임지는 실용적 통치자다. 반면 최만리와 학자들은 원했다. 왕은 성리학적 질서의 수호자로 머물러야 한다.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세종은 하루 만에 최만리 일행을 석방하고 복직시켰다. 이는 관용이 아니었다. 세종은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의 개혁은 강압이 아닌 대의명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최만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역사는 그를 훈민정음을 반대한 완고한 보수주의자로 기록했지만
동시에 왕에게도 굽히지 않은 강직한 충신이라는 역설적 이미지도 남겼다. 1446년 9월 훈민정음 반포.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은 세상에 나왔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루 삼았디 아니할시. 이 소리 글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대를 바꾸기 시작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목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같은 실용서적이 언해되어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다.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지식의 문턱이 낮아졌다. 집현전과의 전쟁은 끝났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이념 전쟁 중 하나였다. 세종의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교 중심의 지식 권력 구조를 무너뜨린 혁명이었다. 한자라는 높은 장벽 뒤에 숨어 지식을 독점하던 기득권층에 맞서 세종은 백성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선물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백성이 아닌 사대부들의 세계였다. 그들의 보수적 충성심은 왕의 실용적 애민 신념 앞에서 무너졌다. 세종의 승리는 시대 정신의 승리였다. 6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을 자랑한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명의 왕이 있었다. 기득권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킨 왕. 집현전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 숨쉰다. 세종은 훈민정음 반포 4년 후인 1450년 승하했다. 최만리는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충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용, 기득권과 개혁. 그 긴장 속에서 진정한 진보는 탄생한다. 세종이 이긴 것은 최만리가 아니었다. 세종이 이긴 것은 낡은 시대 그 자체였다.